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양부모를 잃고 홀로 세상을 떠돌던 아이였습니다. 밥 한 그릇을 위해 하루를 버티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도 없이 혼자 달려온 말 한 필이. 이 아이를 등에 태우고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야담대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정조 연간 경기도 광주 고을 어귀에 이덕수라는 양반이 살고 있으니 그 집안은 대대로 호장 벼슬을 지는 반듯한 문중이었습니다. 집 안팎이 넉넉하고 마당은 넓으며 말 한 필까지 갖추고 있으니 고을에서 꽤 내로라 하는 살림이었지요. 그 말의 이름은 청풍. 이덕수가 직접 지은 이름으로 워낙 빠르고 성정이 맑다 하여 그리 불렀습니다. 마부 관례가 매일 아침 솔질을 해주고 이덕수 본인도 볼일 없는 날이면 마구간에 들러 등을 한번 쓸어주고 오는 게 일과일 만큼 이 집에서 청풍의 위치는 남달랐지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덕수가 청풍에 올라 고을 보리를 보러 나선 것은 아침 해가 막 중천에 오르던 무렵이었고 관례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하며 오늘은 북쪽 길이 진창이니 서쪽 큰 길로 돌아오시라 일렀습니다. 이덕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한번 저으며 그냥 가버렸지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북쪽 산길은 전날 밤비로 질척하게 젖어 있었으며 이덕수의 말발굽이 미끄러진 건 고개 중턱 돌부리를 지나면서였습니다. 청풍이 뒷발을 헛디자 이덕수는 그대로 옆으로 굴러떨어지는데 다행히 경사가 완만한 곳이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엉덩방아를 크게 찍고 가시 저만치 날아가며 도포 자락이 진흙을 흠뻑 머금었을 뿐이었지요. 문제는 청풍이었습니다. 놀란 말이 그 자리에서 몸을 한번 크게 흔들더니 그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덕수가 이놈 서거라 소리쳤지만 청풍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리며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 아래로 사라지고 먼지가 일고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이덕수는 진을 속에 앉아 잠시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저 짐승이. 한편 이덕수 집 마당은 갑자기 발칵 뒤집힙니다. 청풍이 혼자 달려 들어온 것이었지요. 관례가 마구간 옆에서 여물을 손질하다가 말발굽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는데 주인 없이 혼자 달려드는 청풍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청풍의 등에 안장이 그대로 얹혀 있고 곱비는 허공에 흔들리고 있으니 누가 봐도 주인을 잃어버린 말의 모양새였습니다. 나으리가 낙마하셨나. 관례가 소리를 지르자 부엌 쪽에서 조씨 부인이 달려 나오고 안채에 있던 종년복녀도 치마를 걷어 올리며 마당으로 뛰어나옵니다. 순식간에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해지는데 그런데 관례가 청풍에게 다가가려다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청풍의 등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은 됐을까 아니면 채 안 됐을까.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에 머리카락은 산발이며 옷은 무명 호겹을 걸쳤는데 여기저기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겁을 먹은 눈치가 전혀 없지요. 오히려 말 위에 두 다리를 편안하게 늘어뜨리고 앉아서 낯선 집 마당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관례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한번 크게 떨리는데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복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얘야, 너 어디서 왔니? 아이는 복녀를 잠깐 내려다보더니 대답 대신 청풍의 목을 한번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 말이 데려왔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하는 표정이었지요. 관례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가 청풍의 고삐를 잡으며 낮게 묻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뭐냐? 아이는 잠시 관례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합니다. 돌이요. 그리고 다시 마당 구경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당돌한 아이였지요. 조씨 부인이 복녀에게 눈짓을 보내자 복녀가 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려와. 밥은 먹었어? 도리는 밥이라는 말에 귀가 조금 쫑긋해지는 듯 하더니 망설임 없이 복녀의 손을 잡고 말해서 내려옵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청풍 쪽으로 몸을 반쯤 틀어 말의 얼굴을 한 번 쓸어주는데 그 손길이 꽤 자연스럽습니다. 관례가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조씨 부인은 아이의 손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흙 묻은 손인데 왜인지 모르게 눈이 떨어지질 않았지요. 부인 자신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로부터 한 시즌쯤 지났을 무렵 이덕수가 도포 자락에 진흙을 잔뜩 묻히고 걸어서 돌아옵니다. 갓도 빗둘게 눌러쓰고 표정은 잔뜩 굳어 있으며 안 그래도 무거운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관례가 달려오지만 이덕수는 짧게 잘라냅니다. 알아.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멈춥니다. 부엌 쪽 대돌에 낯선 아이 하나가 앉아서 복녀가 건넨 주먹밥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먹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빠르게. 저 아이는 뭐냐? 청풍이 데려왔습니다. 이덕수는 아이를 다시 봅니다. 아이는 이덕수를 흘깃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먹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덕수가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저도 몰라요. 부모는 없어요. 사는 곳은? 말 따라왔어요. 이덕수가 미간을 좁히며 관례를 돌아보니 관례는 시선을 살짝 피합니다. 아이는 그 시선에 아랑곳 없이 주먹밥을 다 먹고 나서 빈손을 무릎에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근데 저 말이요. 청풍. 네, 제 말이에요. 이덕수의 눈이 살짝 커집니다. 뭐라고? 제 말이라고요. 아주 당당합니다. 주눅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지요. 이덕수는 잠시 말을 잃고 이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한숨을 하나 내뱉으며 몸을 돌립니다. 관례. 예, 나으리. 이 아이 오늘 밤은 그냥 두어라. 이덕수가 안채로 들어가며 중얼거립니다. 청풍이 데려왔다고. 그 목소리가 어이없다는 건지 황당하다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무언가인지. 마당에 남은 관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떼돌에 앉은 도리는 이미 마당 한켠 마구간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풍이 거기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관례의 손이 아주 잠깐 작게 떨립니다. 참으로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주인은 낙마했고 말은 혼자 돌아왔으며 그 말의 등 위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앉아 있었으니 이것이 인연의 시작인지 아니면 오래된 죄가 드디어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그날 그 집 마당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덕수 집 마당에는 평소보다 일찍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제 일이 어제 일이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슬금슬금 마당으로 나와 마구간 쪽을 곁눈질합니다. 관례는 새벽같이 일어나 청풍에게 여물을 주면서도 연신 안채 쪽을 살피고, 복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자꾸 문틈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어젯밤 도리는 광채 한켠에 멍석을 깔고 잤습니다. 보내려 했으나 갈 곳이 없다 하고 데려갈 사람도 없으니 일단 하룻밤을 재운 것인데, 아이는 멍석 위에 눕자마자 숨 넘어가듯 잠들었다고 복녀가 전합니다. 얼마나 오래 떠돌았는지 모르지만 그 잠드는 속도만큼은 오래 고단했다는 증거였지요. 아침이 발자도리는 광채에서 나와 마구간 앞에 쭈그려 앉아 청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눈빛으로 관례가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일어났느냐? 네. 배고프지 않냐? 아직요. 관례가 도리 옆에 쭈그려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이 말을 전해본 적 있느냐? 도리는 청풍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다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어제 처음 봤어요. 근데 냄새가 좋았어요. 냄새. 네. 모르는 냄새인데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았어요. 관례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청풍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자리를 피합니다. 참으로 묘한 대답이었지요. 모르는 냄새인데 맡아본 것 같다니. 그 말이 관례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포교 나한복이 이덕수 집 대문을 두드린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르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나한복은 광주고을에서 오랫동안 포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얼굴이 널쩍하고 목소리가 우렁차며 눈매가 약간 처져 있어 언뜻 보면 순해 보이지만 실은 그 처진 눈으로 사람을 아주 꼼꼼히 읽어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한복이 먼저 움직였지요.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젯밤 인근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0살 안팎 사내 아이입니다. 고 이 집에 그런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덕수가 나한복을 대청마루로 올려 마주 앉으며 대답합니다. 들어오기는 했소. 어제 청풍이 4마리 산에서 혼자 달려오는데 그 등 위에 아이가 앉아 있었소. 나한복의 눈이 잠깐 가늘어집니다. 말등해요. 그렇소. 아이가 직접 올라탄 겁니까? 아니면 누가 태운 겁니까? 이덕수가 관례를 돌아보니 관례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말이 그냥 달려 들어왔을 때 이미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나한복이 잠시 메모를 긁적이더니 고개를 듭니다. 그 아이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도리를 데려오자 나한복이 아이 앞에 무릎을 접고 앉아 눈을 맞춥니다. 이 큰 어른이 자기 눈높이로 내려오자 도리는 잠깐 눈을 깜박이지만 피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뭐냐? 도리요. 성은? 없어요. 어디서 왔냐? 몰라요. 나한복이 잠시 도리를 살핍니다. 나이도 10살 안팎으로 보이고 산발한 머리에 흙 묻은 옷도 신고가 들어온 아이와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지요. 어젯밤에 어디 있었냐? 여기요. 저기 광채에서 잤어요. 그전에는? 산이요. 며칠 있었어요. 혼자. 네. 나한복이 수첩을 덮으며 이덕수를 올려다봅니다. 신고가 들어온 아이는 팔탄마을 아이인데 이 아이와는 좀 다릅니다.
그쪽 아이는 왼쪽 귀 밑에 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없군요. 모두의 시선이 도리의 왼쪽 귀 밑으로 쏠립니다.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며칠 더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으리? 이덕수가 대답 대신 도리를 내려다보니 도리가 그 시선을 받으며 묻습니다. 나 여기 더 있어도 돼요? 이덕수가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한복이 돌아가고 나서 관례는 이덕수를 따로 찾아갑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관례가 잠시 입을 열려다 멈추더니 결국 다른 말을 꺼냅니다. 그 아이를 너무 가까이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냐?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아이이니까요. 이덕수의 눈이 잠시 관례의 얼굴을 훑습니다. 관례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눈꼬리가 아주 조금 흔들립니다. 관례, 예. 너 저 아이 아느냐? 모릅니다.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이덕수가 먼저 시선을 거두며 말합니다. 포교가 신원을 알아볼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두어라. 관례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납니다. 그 등이 마당을 가로질러 마구간 쪽으로 멀어지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발걸음만큼 마음도 무거웠겠지요. 아니, 발걸음보다 훨씬 더. 한편 조씨 부인은 그날 오후 내내 도리를 몰래 챙깁니다. 복녀를 시켜 따뜻한 물을 데워오게 하고 도리를 씻기더니 광채 구석에서 오래된 무명 옷가지를 꺼내 입힙니다. 그 옷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복녀는 묻지 못합니다. 오래 손이 닿지 않던 궤 안에서 꺼낸 옷이라는 것을 그냥 알기 때문이지요. 씻기고 난 도리는 한결 말끔해졌으나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조씨 부인이 옷고름을 여며주며 묻습니다. 어미는 없다고 했지. 네. 아비도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조씨 부인이 아이의 옷고름을 마저 매만지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부인의 손이 멈추는데 아이의 왼쪽 발목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낡은 끈 하나, 가늘고 해진 끈인데 잘 보면 색실 두 가닥이 꼬여 만든 것입니다. 붉은색과 청색이 섞인 아주 특이한 색조합이었지요. 이 끈은 어디서 났느냐?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여기 있었어요. 부인이 그 끈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붉은색과 청색을 이렇게 꼬아서 쓰는 집은 흔하지 않습니다. 색실에 굵기며 꼬임의 방향이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씨 부인은 이덕수에게 그 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덕수가 직접 도리 발목의 끈을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옛 궤를 열어봅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색실 타래 하나. 붉은색과 청색이 섞인 정확히 같은 색의 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덕수 집안에서만 쓰던 실이었습니다. 밖에서 구할 수 없는 색으로 30년 전 돌아가신 이덕수의 어머니가 색을 직접 물들여 만든 특별한 실이었으며 집 안에 남은 것이 이 타래가 전부였지요. 이덕수와 조씨 부인이 동시에 그 실과 도리의 끈을 번갈아 봅니다. 이 실로 만든 끈을 대체 누가 저 아이에게 달아주었단 말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관례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마구간에서 청풍의 등을 솔질하고 있는데
그 손이 아까부터 멈추지 않고 같은 자리를 계속 문지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덕수는 오래 잠들지 못합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몸을 일으켜 마루에 나와 앉습니다. 마당에는 달이 환하게 떠 있고 마구간 쪽에서 청풍이 이따금 콧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광채 쪽을 보니 문틈 사이로 아주 가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가 아직 안 잔 모양이었지요. 이덕수가 마루에 앉아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봅니다. 색실, 청풍, 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아이가 왜 이 집 실로 만든 끈을 달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어디로 이어질지 이덕수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질문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증명하고 있었지요.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신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관례는 무언가를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며 색실끈 하나가 이 집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비된 인연인지 하늘만이 알 일이었습니다. 도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덕수도 조씨 부인도 아직 모르고 포교 나한복도 알아내지 못했으니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하늘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잠시 따라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리가 처음 기억하는 집은 광주 고을 바깥 산 아래 자리한 작은 천민 마을의 흙집이었습니다. 마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터에 장독 두어 개가 전부였고 방은 하나, 부엌은 반 칸이었지요. 그러나 그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는 날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는 삭바느질로 손이 닳도록 일했으며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도리에게 밥을 떠먹여 줬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도리는 일찍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마을 아이들이 가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디서 주워온 아이래? 도리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워온 것이든 아니든 밥은 매일 나왔고 자리는 따뜻했으며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머리를 쓸어 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 집에서 도리는 8살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훑고 지나간 것은 도리가 6살 되던 해 늦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누우며 사흘을 앓다가 일어나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 뒤에도 2달을 버텼는데 마지막까지 도리 걱정을 했다고 이웃 할머니가 나중에 전해줬습니다. 저 아이 밥은 누가 챙겨주나?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어 마을 사람들이 거들어 간단히 묻어줬습니다. 도리는 그날 무덤 앞에 한참 서 있었지요.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다만 한참 후에 돌아서면서 속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이제 밥은 어디서 먹지? 슬픔과 배고픔이 동시에 왔을 때 8살짜리의 머릿속에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그 나이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 뒤로 도리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자는 날도 있었어요. 인근 주막에서 허드렛일을 거들며 밥 한 그릇을 줬고 나루터 근처에서 집 나르는 것을 도우면 엽전 한두 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도리를 그냥 지나쳤지요.
불쌍히 여겨 밥 한 그릇 내주는 이도 있었고, 아예 못 본 척하는 이도 있었으며, 일을 시키고 나서 슬그머니 딴청을 피우는 이도 있었는데, 도리는 그런 경우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갔지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다른 곳에 가면 됩니다. 그것이 도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지요. 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을 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발목의 색실근에 대해서 도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준 적이 한 번 있었지요. 도리가 5살쯤 됐을 때 저녁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도리가 끈을 만지작거리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내 것이야. 아무도 손대지 않게 해. 누가 달아줬어요? 너를 이 집에 데려다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도리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그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지요. 도리는 그 뒤로 끈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끈은 끈이었지요. 항상 발목에 있었고 거기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청풍을 처음 만난 것은 산속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리는 인근 고을을 떠돌다가 마땅한 잠자리를 찾지 못해 산 아래에 빈 움막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문득 무언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지며 고개를 드니 말 한 필이 서 있었습니다. 안장은 얹혀 있었고 고삐는 허공에 흔들리고 있었으니 주인을 잃은 말이 분명했지요. 도리는 말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말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한 걸음 다가가도 가만히 있었고 2걸음, 3걸음 다가가는 만큼 말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리가 손을 뻗어 말의 코 쪽에 가져가자 말이 천천히 냄새를 맡았지요. 그 순간 도리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말에게서 나는 냄새였는데 모르는 냄새인데 모르지 않은 냄새였지요. 어디서 맡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갓난아이 저 기억처럼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지요. 도리가 말의 목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말이 조용히 있었어요. 너 어디서 왔어? 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귀를 한 번 세웠습니다. 도리가 안장을 잡고 올라탔습니다. 신기하게도 무섭지 않았지요. 등 위에 올라앉자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디로 가는지 도리는 몰랐습니다. 그냥 맡겼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일단 가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청풍이 이덕수의 집 대문을 들어선 것이었지요. 지금 도리는 마구간 앞에 앉아 청풍의 목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밥은 매일 나왔고 자리는 따뜻했으며 이상하게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것이 뭘 뜻하는지 도리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말이 자기를 여기 데려온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발목의 끈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도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야, 청풍아. 말이 귀를 세웁니다.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 청풍이 대답 대신 고개를 낮춰 도리의 머리를 코로 한 번 밀어냅니다. 도리가 픽 웃습니다. 그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말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지요.
도리 곁에 든든하게. 이것이 도리의 세상이었습니다. 크지 않고 넉넉하지 않으며 누가 보기에 딱하기 그지없는 세상이었으나 도리는 그 안에서 단단해졌습니다. 겁 없는 것이 아니라 겁낼 틈이 없었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잃을 것이 없었으니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그 단단함이 이제 막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인연 앞에서 이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덕수가 관례를 부릅니다. 마구간 뒤편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관례가 다가오자 이덕수는 돌아서지 않은 채 먼저 말을 꺼냅니다. 색실 끈 이야기는 들었겠지. 예. 그 끈이 어떻게 저 아이 발목에 달려 있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관례의 얼굴에서 표정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부정하려고 입을 여는 것 같더니 결국 그냥 담읍니다. 이덕수가 비로소 몸을 돌려 관례를 바라봅니다. 관례, 나는 지금 내게 죄를 묻는 게 아니다. 알고 싶은 것이다. 관례가 땅을 내려다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저 멀리 마당 쪽에서 도리가 청풍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데 그 소리가 관례의 귀에 닿는 순간 눈가가 붉어집니다. 나으리, 말해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관례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때는 8년 전 이덕수의 아들이 태어난 지 두 돌이 지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연두를 앓기 시작했고 고을 의원이 다녀가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조씨 부인은 사흘 밤을 울며 아이 곁을 지켰고 이덕수는 방 밖에서 벽을 짚고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넷째 날 새벽 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의원이 다시 와서 확인하고 돌아갔지요. 조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집안은 곡소리도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지요. 이덕수가 관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에 묻어라. 어린 나이에 자식을 잃은 것을 드러내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어린 것이 이 집 땅에 묻히는 것을 볼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관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나으리의 목소리가 너무 낮고 조용해서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관례가 아이를 안고 산으로 오른 것은 그날 한밤중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으며 산길은 좁고 바람이 찼습니다. 관례는 아이를 포대기로 감싸 안고 숨을 참으며 걸었지요. 미리 봐둔 양지 바른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아이를 눕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착해 아이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지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의원도 확인하고 간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보니 아이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관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지요. 나으리의 명을 어긴 것이 되니까요. 아이를 살려서 돌아가면 관례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관례는 결국 아이를 풀숲 깊은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품 안에 있던 색실 타래를 꺼내가는 끈을 하나 꼬았습니다. 이덕수 어머니가 손수물 들인 실로 이 집 안에서만 있는 색이었지요. 관례는 그것을 아이의 발목에 묶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이 아이를 발견하거든 이 끈이 길이 되어다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덕수에게는 묻고 왔습니다. 라고 고했지요.
이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관례는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다만 이것은 평생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산에서 나무를 하러 올라간 천민 부부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풀숲 사이에 포대기에 쌓인 채 누워있는 어린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지요. 자식이 없어 늘 아이를 바라던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오면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도리는 살았습니다. 관례가 말을 마치자 마당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이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표정도 없습니다. 그냥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얼굴이 어떤 감정인지 관례로서는 읽을 수가 없었지요. 관례가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나으리, 그때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인지 그른 일을 한 것인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저 그 작은 것이 숨이 붙어 있는데 차마 땅에 묻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으리 부부께 8년의 거짓을 안겨드린 것이 됐으니, 이덕수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쥡니다. 그 아이가 살았단 말이냐? 예, 살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던 부부가 발견해 키웠는데 2년 전 그 부부가 모두 역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 뒤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덕수가 천천히 관례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면 저 아이가, 예, 한 글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8년이 들어 있었지요. 이덕수가 몸을 돌려 마당 쪽을 바라봅니다. 청풍 옆에 쭈그려 앉아 있는 도리가 보입니다. 아이는 아직도 말에게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데 청풍이 고개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코로 살짝 밀어냅니다. 도리가 픽 웃으며 말의 목을 감싸 안습니다. 이덕수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구간 뒤편으로 두 어른을 따라온 도리가 입구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짧게 말합니다. 밥 줘요. 침묵이 깨집니다. 관례가 눈가를 훔치는 척 고개를 돌리고 이덕수는 멍하니 이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도리는 두 어른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합니다. 배고파요. 밥 줘요. 이덕수가 웃습니다. 웃으려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냥 나왔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나오는 웃음이 하필 이 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짧고 작은 웃음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가서 복녀한테 말해라. 복녀가 어딨어요? 부엌에 있겠지. 도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총총 사라집니다. 그 작은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지는데 이덕수와 관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멎은 뒤 이덕수가 다시 관례를 바라봅니다. 웃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지요. 조 씨에게는 내가 말하겠다. 나으리, 일어나라.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조 씨 부인에게 이야기를 전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덕수가 안방에서 부인과 마주 앉아 천천히 말을 꺼내는데 조 씨 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깜박이지 않고 듣습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고 표정도 바꾸지 않으며 그냥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듣습니다.
이덕수가 말을 마치자 부인이 잠시 후 묻습니다. 그 색실끈 처음 봤을 때부터 손이 떨렸어요. 알고 있었느냐?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손이 떨렸어요. 조씨 부인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안방을 나갑니다. 이덕수가 따라 나오려 하자 부인이 손을 듭니다. 혼자요. 부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갑니다. 부엌 안에는 복녀가 저녁 뒷정리를 하고 있고 도리는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불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 얼굴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합니다. 배가 부르고 자리가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아이의 얼굴이었지요. 조씨 부인이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도리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조씨 부인이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복녀가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부인이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쌉니다. 아이는 피하지 않습니다. 조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흐릅니다. 도리가 그 눈물을 보며 잠시 가만히 있다가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울어요? 부인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도리가 작은 손을 들어 부인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냅니다. 서툴고 어색한 손길이지만 그것이 부인의 어깨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그 따뜻한 빛 안에서 어른과 아이가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복녀는 소리 없이 부엌 밖으로 나갑니다. 이 자리는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마당 한켠에서 그 부엌 불빛을 바라보는 관례는 오래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8년 전 한밤중 아이를 안고 산을 오르던 그 길이 생각납니다. 떨리는 손으로 색실끈을 발목에 묶어주던 것도, 이 끈 하나가 언젠가 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것도 다 생각납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길을 열어준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청풍이었다는 것이 관례로서는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이었지요. 8년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정작 마지막 한 걸음은 말 한 필이 대신 걸어줬으니 마구간에서 청풍이 한 번 크게 콧소리를 냅니다. 관례가 그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알고 있었구나.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사람이 숨긴 것을 사람이 밝히지 못하고 짐승이 먼저 길을 열었으니 하늘의 뜻이란 참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되 끝내 닿지 않는 법이 없구나.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없고 별만 많은 밤이었지요. 이덕수 집 마당에는 아무도 없는데 마구간 앞에 청풍만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말이 하늘을 본다는 것이 우스운 일 같지만 그날 밤 청풍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관례가 나중에 그렇게 전했으니 믿거나 말거나이지요. 안채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덕수와 조씨 부인이 오래 마주 앉아 있는 모양이었는데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복녀는 가까이 가지 않았고 관례는 마구간 옆에서 청풍 곁에 앉아 있었으며 도리는 광채에서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세상 모르게 자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덕수가 도리를 부릅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도리를 앞에 세우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먼저 입을 여는 것은 이덕수였습니다. 어젯밤 잘 잤느냐? 네. 배는 고프지 않느냐? 아직요. 밥 나왔어요? 이덕수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엽니다. 도리야. 네.
너 이 집에서 살겠느냐? 도리가 눈을 한 번 깜박입니다. 그리고 이덕수를 올려다봅니다. 어른이 이런 말을 꺼낼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이지요. 기쁜 것인지 놀란 것인지 그냥 눈만 동그래져 있습니다. 청풍이랑 같이요. 그래. 도리가 잠시 마당 쪽을 바라봅니다. 마구간 앞에 청풍이 서 있고 도리와 눈이 마주치자 말이 귀를 한 번 세웁니다. 있을게요. 조씨 부인은 그 대화를 안방문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들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도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 선 채로 문의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있을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끝나고 나서 조씨 부인은 오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8년 전 새벽이 떠오릅니다. 아이 손을 잡고 울던 그 밤, 그리고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긴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 아이를 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인이 눈을 뜨고 안방 문을 엽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도리가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벌써 청풍에게로 달려가고 있고 이덕수가 마루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 옆에 나란히 앉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당을 바라봅니다. 도리가 청풍의 목을 끌어안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청풍이 콧소리를 내며 아이의 머리를 밀어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리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마당에 퍼지는데 이덕수 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난 것이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손이 남편의 손 위에 살며시 얹힙니다. 관례는 그 시간에 짐을 싸고 있었지요. 마구간 옆 자기 방에서 오래된 보따리를 꺼내 천천히 물건을 담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 두어 벌, 엽전 몇 입, 그리고 오래된 부적 하나. 8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관례는 청풍에게 갑니다. 마지막으로 솔질을 해줍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청풍의 목부터 등 옆구리까지 8년 동안 해오던 대로 합니다. 청풍은 가만히 있지요. 관례의 손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솔질이 끝나고 나서 관례가 청풍의 목에 이마를 가져다 댑니다. 잘 있거라. 말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례의 손이 떨어지지 않는 동안 청풍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례가 보따리를 들고 대문 쪽으로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관례, 이덕수입니다. 관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이덕수가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을 가로질러 다가옵니다. 관례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덕수가 관례 앞에 섭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지요. 관례는 고개를 듭니다. 이덕수의 얼굴을 봅니다. 화가 난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풀린 얼굴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내년 봄에 돌아와라. 관례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나으리, 들었느냐? 관례가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든 채로 대답했다가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덕수가 돌아서서 마루로 돌아갑니다. 관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합니다. 대문 밖으로 나온 관례가 몇 걸음을 걷다가 멈춥니다. 8년 전 한밤중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날도 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를 안고 떨리는 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산속에서 아이를 풀숲에 내려놓던 순간도 생각납니다. 숨이 붙어 있는 아이를 차마 땅에 묻지 못하고 발목에 색실끈을 묶어주던 그 손이, 그 끈이 결국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례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그날 오후 도리가 청풍 등에 올라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관례가 없으니 고삐를 잡아줄 사람이 없는데 청풍이 알아서 천천히 걷고 있지요. 도리는 말등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으며 마당을 한 바퀴, 두 바퀴 돕니다. 이덕수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씨 부인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 말을 타는 재주가 타고난 것 같소. 청풍이 가르쳐준 모양이지요. 이덕수가 피식 웃습니다. 마당을 도는 청풍과 도리가 마루 앞을 지나갈 때 도리가 이덕수를 향해 손을 한 번 흔듭니다. 이덕수가 어색하게 손을 들고 조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없이 웃습니다.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내려앉을 무렵 도리가 청풍에서 내려와 마구간 앞에 나란히 섭니다. 사람과 말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요.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있고 붉은 노을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데 그 빛 안에서 도리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야, 청풍아. 말이 귀를 세웁니다. 너 그날 왜 나한테 왔어? 청풍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을 쪽을 바라봅니다. 도리가 말의 옆구리에 등을 기대며 말합니다. 됐어. 뭐. 그리고 둘이 나란히 노을을 바라봅니다. 이로써 보건대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란 사람의 꾀로 끊을 수 없고 짐승의 발걸음 하나로도 다시 이어지는 법입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말이 데려온 낯선 아이가 사실은 낯선 아이가 아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말하길 하늘은 멀리 돌아가되 끝내 제 길을 찾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야담대감이었습니다.